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경제적 이득 앞에 어제의 적은 동지가 되고 없던 정문도 나는 거는 진짜 경제적 본능 같습니다. 돈을 향한 그 말초적 신경이 어디까지 가나 봤더니 트럼프와 푸틴의 브로맨스를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경제적 조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안보나 경제 환경 아주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는 우리 경제 우리의 안보 환경, 우리의 조건에 어떤 영향이 미쳐질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성은 한국외대 교수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일부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미국이 어떤 식으로 사고방식을 바꿨길래 내가 패권국의 유지를 포기하겠다라는 결심까지 하게 된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젤렌스키는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이러는 건지 네네. 그게 좀 궁금해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현실적인 것일 수 있죠. 음. 왜냐하면 더 많은 인명을 죽이기 전에 일정 정도 러시아에게 양보해서 이 전쟁을 끝내는 게 어떠냐라는 게 음흠. 굉장히 현실론적으로 들리잖아요. 네. 예,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한 2번 정도 결정적인 전쟁을 멈출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아, 놓쳤어요? 네. 2번이나요? 네, 첫 번째는 전쟁이 그러니까 2022년 2월에 일어났잖아요. 3년 됐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그 이전에 포로셴코 대통령 시절에 체결한 것이긴 하지만 민스크 협정이라 그래서 음. 우크라이나 2014년에 우크라이나 위기가 시작되고 나서 동부 지역의 2개 루간스크 주하고 그다음에 도네츠크 주가 중앙 정부에 이제 반기를 들면서 독립을 선언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전이 벌어집니다. 그 내전이 치열한 내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이 민스크 협정이라는 걸 맺어요. 그래서 이제 민스크 협정의 내용 골자를 뭐 얘기하면 이 2개의 주가 우크라이나에 남는 것입니다. 대신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마치 연방제처럼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이었는데 그걸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의 헌법을 개정해야 되고 관련된 법률을 개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하지 않았죠. 심지어는 여기에 이제 유럽 정상들도 서명을 했는데요. 메르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그건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었다고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전쟁이 나기 직전까지도 민스크 협정을 이행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침공한 그 명분이라고 할까요? 네. 그 명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민스크 협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않아서 동부 지역에 있는 이른바 이제 친러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학살을 당하고 있다. 이게 이제 전쟁의 큰 명분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민스크 협정을 이행하겠다라는 의사만 표현했어도 최소한 좀 타협의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러시아는 원래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러시아라고 피를 흘리지 않고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면 그 편을 택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것이었죠. 네. 근데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러시아의 강압 외교, 그러니까 군사력을 배치해서 강압을 했잖아요. 그 강압 외교에 맞서기 위해서 대러 제재를 침공 전에 대러 제재를 해달라. 그리고 또는 뭐 부다페스트 메모란둠으로 포기한 핵무기를 다시 이제 핵무장을 다시 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기회를 한번 놓쳤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2번째는 더 결정적인 것이었는데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한 달 후인 2022년 3월 말에 이스탄불에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대표단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전쟁을 끝내기로. 근데 그 합의의 내용이 뭐였냐면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다. 단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는 반대하지 않는다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번째는 지금 들어오면 너무 좋은 조건인데. 그렇죠. 네. 크림반도와 돈바스. 그러니까 크림반도와 돈바스라는 거 2개 주만 얘기하는 겁니다. 크림반도하고 그 돈바스 지역은 이제 루간스크 주하고 도네츠크 주. 그 지역은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 얘기를 말씀을 안 드렸네. 그거부터 얘기해야 되겠네요.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에 강대국 안전 보장을 받는 거예요. 강대국들이 안전을 보장하는데 완전 괜찮은데. 네, 그런데 그 크림반도하고 그
돈바스요. 돈바스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장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하. 네. 네. 그리고 크림반도와 돈바스 문제는 향후에 계속 협상한다. 아, 예. 나쁘지 않은데요. 지금 들으면. 네. 그러니까 뭐 인정도 묵인도 하지 않는 방식, 그러니까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묵인된 영토가 되는 거죠, 러시아에.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러시아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골자였거든요. 크림반도랑 돈바스는 사실상 지금도 러시아고 그때도 러시아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네, 건데 돈바스 네, 네, 지역까지.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거보다 두 개 줄을 더 잃었죠. 두 개 지역을 더 잃었죠. 지금 되게 괜찮은 예. 것처럼 들려요. 근데 이제 그 합의안이 있었어. 그 이스탄불에서 합의안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조인만 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4월 초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입장을 바꾸죠. 전쟁을 계속하기로. 근데 거기에 영향을 미친 것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요. 푸틴과의 어떠한 서명도 하지 말라고 했죠.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얘기했죠. 아이고, 지키지 못할 그리고 약속. 당연히 또 미국도 있었던 거고요. 바이든이 있었지 하긴 그때는.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싸우라고, 너희가 도와준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이런 소리야?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그럼 왜 전쟁을 했느냐는 거죠. 그때 그런 더 좋은 조건으로 합의가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냐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거보다도 훨씬 못한 조건으로 종전을 하게 된다면 과연 정치적인 생명이 유지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가 왜 지금 이런 일종의 뭐랄까 버티는, 왜 저러지? 트럼프가 당신은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거를 여러 차례 하잖아요. 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젤렌스키 버티는지. 대통령이 그랬죠. 우리는 카드 놀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랬죠. 카드 없으니까 못하지. 예. 왜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지금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네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그 내부적인 어떤 상황이라든지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기회가 저희가 많이 없거든요. 네네.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러시아 편에 서서 지금 이렇게 진행한다라는 어떤 그 캐치프레이즈만 가지고 우리가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일단 거기서는 일단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또 그 정보가 많이 들어오긴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와, 저런다고? 바이든 때는 그렇게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더니 갑자기 러시아 편에 미국이 서는 것처럼 보이네. 여기에 가장 충격을 받는 거는 유럽은 물론 당연히 그러겠죠. 유럽은 자신들의 안보 이슈가 또 걸린 거기도 네, 하고 맞습니다. 하니까. 그리고 또 놀랐을 것 같은 게 이제 대만. 미국이 자기한테 경제적인 이익이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무제표 인간으로서 수용할 수 없는 어떤 결과가 된다면 동맹국도 저렇게 포기할 수 있구나. 예, 근데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은 명확하게 미국의 뭐 아까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패권을 포기했다 그러는데, 패권을 포기했다기보다는 일극 체제까지는 안 한다. 네네네. 거기에 돈 많이 안 쓰겠다. 네네, 그런 거죠. 네. 거기에 나의 어떤 자원을 지나치게 투입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곧 목적으로 네, 만들지는 그래서 않겠다. 쉽게 말해서 안보 무임승차를 막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명확하게 그 안보를 제공했을 때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무임승차는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는 안보를 도와주면 공공재를 그냥 퍼주는 국가는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국이 그렇다면 미국에게 줄 수 있는 거, 거래할 수 있는 카드가 뭔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대만은 TSMC가 일단 거기 미국에 투자를 네. 어마어마하게 네. 했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제 단순히 뭐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그건 재앙이야, 이 정도 멘트는 쳐주긴 했는데 저게 말만으로는 되나 싶기도 해가지고. 그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잠재적인 위협이라고 하면 중국은 현실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네. 중국을 대하는 태도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군요. 예. 한국은 어때요? 글쎄요, 한국 아니,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하는데 쓸 거고, 야, 니네는 니네가 방해해. 왜 우리한테 그래? 아니면은 우리가 돈 이만큼 쓰니까 우리 거 많이 사주던가. 미국이 충분히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카드를 이제 좀 찾아봐야죠. 많이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조선업이 일단 조선 있고. 있죠. 네. 조선이 있고. 또 우리가 뭐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좀 있긴 할 텐데, 그것도 있지만 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이제 진영 외교, 그러니까 냉전적 사고나 이제 진영적 사고에서 조금 탈피해서 유연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동맹과 균형 외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생존의 이슈인가요? 둘 다 필요한 거죠. 아, 둘 다 필요한 거죠. 적은 최대한 만들지 않고, 네. 친구는 최대한 늘리고 친구 간의 관계 강화하는 게
이게 외교의 사실 기본인 것이죠. 그렇죠. 근데 너무 힘센 친구만 믿고 음. 적을 많이 만들게 되면 곤란해지는 거죠. 힘센 친구만 믿는 정도가 아니라 힘센 친구가 저리 가 그럼 가고 이리 와 그럼 오고 이러니까 또 문제가 생겼던 그렇죠. 것 같기도 우리가 해요. 이제 뭐 이런 얘기를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외교적인 옵션을 늘리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외교적인 옵션을 자꾸 줄이는 행동을 많이 해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대표적인 게 그 우리가 가치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치 외교냐 실용 외교냐. 그러니까 뭐 대선 토론 같기도 한데 저는 이제 가치 실용 외교에서는 실용 외교가 상징하는 이익이고 가치 외교가 상징하는 건 가치잖아요. 근데 가치도 이익의 전 일부라고 봅니다. 가치도 이익의 일부라고 보고 이것도 그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가치라는 가치 외교의 가치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외교의 파트너를 선택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가치가 맞는다. 어떻게 국가와 가치가 맞을 수 있습니까? 완전히 딱 맞는 국가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죠. 그럼 미국은 가치 외교를 했습니까 그동안? 바이든이 가치 외교를 했을까요? 세련되게 자기 걸 다 챙겼지. 그럼요. 트럼프는 그냥 우격다짐을 할 가치라는 뿐. 것은 사실은 이제 외교 정책을 정당화하는 자신의 외교 정책을 정당화하는 명분의 어떤 명분으로 명분 많이 쌓기? 사용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가치는 우리가 파트너를 선택하는 기준이 아니고요. 우리가 외교를 통해서 실현한 결과물인 겁니다. 어허. 예. 그렇네요. 예, 우리가 외교를 통해서 어떤 가치를 실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도대체 뭔데요? 우리의 가치가 맞는 사람과만 외교를 해서 어떻게 자유진영,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접근했다라면 나이브한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우리가 그러니까 그 가치 동맹의 측면에서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뭐 다른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했던 거고 그 편에 서왔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종전이 되는 마당에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안보라든지 경제적인 기회는 러시아 쪽에 훨씬 많아 보이거든요. 우리가 일부에서 했던 말 가운데 우크라이나에는 뭐 먹을 게 없어. 가져올 게 없어. 거의. 아니 먹을 게 없어. 그건 제 표현입니다. 제가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네네네. 거기서 챙길 게 없는 나라인데 반해서 러시아는 사업 기회, 자원 너무너무 많은 곳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러시아를 대러 제재를 세게 하면서 러시아에 있던 기업들도 싹 나오고 우리나라 기업도 되게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들어가는 거는 괜찮나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편에 좀 섰다는 인상을 러시아가 어떻게 갖고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 저는 천만다행으로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 지원을 안 한 게 저는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치적으로 민감해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만약에 미사일 같은 거 가치다 막 이러면서 만약에 우리가 직접 보냈으면 지원을 했다라면 그거는 굉장히 그 양국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워졌을 겁니다. 우리가 유럽 국가들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러시아하고 수백 년에 걸쳐서 싸우고 화해하고 협력하고 반목하고를 반복해 왔고요. 그들은 네트워크가 탄탄해요. 아주 다층적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악화돼도 회복하기 쉽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신중하게 항상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가 유럽 국가들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전에 뭐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잊어버렸는데 뭘 물어보셨었죠? 러시아에 기업들. 빠진 기업들 다시 진출하는 거 러시아는 괜찮아요. 그럼 이 정도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납니까를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물어봐요. 그 물어보는 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우리가 뭐 러시아하고 테니까. 협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돼도 상관없어요. 미러 관계만 개선되면 됩니다. 미러 관계가 개선되고 제재만 해제되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 경제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데는 비즈니스를 정상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재가 해제되면요, 한국이 자연스럽게 수출 통제 품목을 그러니까 제재가 완화되거나 아니면 뭐 철회가 되면 수출 통제 품목을 조정하게 되겠죠. 그러면 한국 기업이 그 부품 조달을 하거나 이런 거 이제 어려움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미국의 대러 제재가 법제화된 게 되게 많긴 합니다. 그래서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것들도 있긴 있습니다. 행정명령 수준이 아니고요. 네. 그런데 이제 행정명령으로 있는 것은 해제가 되거나 완화시키기가 좀 쉽겠죠. 원활할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스위프트에 러시아 은행들이
다시 이제 그 복귀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아하. 미국 재무부가 이미 제가 알기로는 이미 한 달 전, 그러니까 12 그때 이제 그 미러 협상이 막 시작됐을 때부터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음. 몇 개의 러시아 은행을 스위프트에 복귀시킬 것을 이제 하고 어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러 협상이 2월 18일 날 시작된 이후에 서방 기업들도 다 이제 복귀할 준비를 연말까지 복귀한다는 계획을 세운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고 이제 한국 기업으로 돌아오면 한국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러시아에서 어려운 걸로 이제 보는데 또 분야마다 그러니까 그 영업하는 그 분야마다 다릅니다. 업종마다 음. 다릅니다. 소비재나 금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올렸어요. 제 전쟁 기간 네네. 동안요? 왜냐하면 어. 서방의 기업들이 빠졌기 때문에. 그 서방 기업들은 철수를 했지만 음. 한국 기업들은 많이 남아 있었고요. 네. 그만큼 이제 우리 비즈니스가 뚝심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시장을 지키는 것을 지키면 나중에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걸 어. 알기 때문에 버틴 거거든요. 그게 또 궁금하네요. 그 대목에서. 네. 왜 의리라는 표현 있잖아요. 네. 러시아 사람들의 성정이 궁금한데 모두가 우리를 떠났을 때 여기 남아서 그런 게 있긴 있죠. 기업을 했던 한국 기업들 이런 거 예를 혹시 들면 있나요? 예를 들면 지금 그 러시아의 뭐 지금 이제 전쟁 제재 상황에서 매출이 많이 줄고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긴 했지만 그 LG나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가전 시장을 백색 가전 시장을 거의 장악을 했거든요. 근데 이 장악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냐면 98년에 러시아가 모라토리엄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97년에 외환 위기가 있었고 네. 러시아는 98년에 있었죠. 근데 그때에 이 한국 기업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음. LG 삼성 거기 지켰습니다. 음흠. 그다음에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지켰습니다. 음흠. 그 시장을. 음. 현대자동차도 지켰죠 거기를. 이제 그렇게 지킴으로써 브랜드 이미지가 각인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떠나지 않았어. 네, 그런 거죠. 그런데 뭐 이제 일본이나 유럽의 이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쉽게 적대감이 잘 있겠네요. 떠납니다. 쉽게 잘 떠나는데 어. 뭐 한국 기업의 그 특유의 어떤 뚝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군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버티고 있었고 이제 그 특히 소비재 기업 소비재를 이제 그러니까 주로 이제 식음료 분야죠. 거기는 서방의 경쟁자들이 대단한 경쟁자들이 많잖아요. 뭐 네슬레도 있고 다농도 있고 그럼요.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기업들이 떠나는 자리에 이제 잘 오히려 이제 파고들었군요. 오히려 이제 좀 확장을 한 거죠. 그 전에도 아. 이미 뭐 그 시장 점유율이 높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고요. 또 금융 같은 경우에도 서방 은행들이 대부분 철수를 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또는 그런 은행들이 외국계 은행들이 별로 없는 것이죠. 와. 그러다 보니까 이래 그럴 수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 금융이 세계에 나가는 거 굉장히 드문 일인데 예. 러시아에서는 그렇게 물론 하고 어려움을 있군요. 많이 겪어 있지만 그래도 버텼다. 잘 버텼고요. 어허. 어려운 그 분야들은 이제 주로 가전이나 아니면 이제 자동차나 이런 분야가 이제 어려웠던 거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바이백 조건으로 그러니까 조건부 환매의 조건으로 아주 이제 상징적인 금액만 받고 이제 넘긴 거죠. 다시 되살 그 금액으로 되살 수 있게 한 거잖아요. 그 권리를 예. 무시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아무도 못 믿겠어요. 근데 이제 푸틴 대통령은 이미 이제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면 그 어렵게 지금 이제 서방 기업들이 떠난 자리에 러시아 기업들이 어렵게 경쟁력을 갖추고 지금 있는데 다시 이제 서방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 기업들이 타격을 입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거 되게 중요한데. 바이백 조건으로 했을 경우에는 복귀가 상대적으로 쉽겠지만 어. 완전히 떠난 매각을 데는 하고 떠나서 재진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기업한테 좋은 환경인 거는 현재 맞아 보이네요. 그리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버티는 기업에게는 이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정말이네. 네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본의 아니게 자강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던 거 아니에요. 러시아가 다 막혀 있으니까 남아있는 기업은 얼마 안 되고 그럼 우리가 직접 해야지라고 하면서 본의 아니게 경쟁력을 좀 확보했고 네네. 지금 러시아가 국가 차원에서 그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나름의 장벽을 쌓아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네네네네. 그런데 우린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네. 우리 기업한테 나쁘지 않다. 네네. 그리고 근데 또 하나는 또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가 뭔가요? 중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중국. 예. 미중 관계는 여하튼 나쁘지 않으니까. 중국 기업들이 러중 관계는. 중국 기업들이 특히 이제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 자동차의 점유율이 매우 올라갔기 때문에 그 전에는 한국 자동차가
그 점유율이 매우 높았죠. 현대차가 뭐 1등 예, 거의 예, 외국 차 중에는 1등이라고 1등이었죠. 들었었는데. 예, 늘 음. 1등이었죠. 이제 그런데 중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했기 때문에 그들과의 경쟁에서 싸워야 된다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도적인 어떤 민간 차원의 얘기 말고 제도적인 상황에서의 조건은 나쁘지 않다. 거기까지는 확신을 해 보이네요.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어려울 거예요. 예를 들면은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이제 그 매각하고 떠나서 맥도날드에서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사용하는 레시피와 아니면 뭐 그런 뭐라 그럴까 이제 그 영업 방식을 영업 그대로 기밀. 영업 본따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 러시아 자체 브랜드. 예, 자체 브랜드죠. 이제 그런 걸로 대체가 됐을 경우에는 네. 아마도 힘들다. 예, 힘들게 할 겁니다. 그렇네요. 힘들게 할 거예요, 아마도. 그렇네요. 예. 그리고 또 지금 러시아인들 입장에서도 애국심과 똘똘 뭉친 그런 게 강하니까 아무래도 네, 네. 좀 적대적인 그런 게 있겠네요. 네, 네. 그럼 트럼프가 그래도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도와줘서 나름의 승전국 같은 비스무리한 어떤 결과물을 갖게 된다면 미국에 대한 고마움이 생길까요? 러시아는 그 작년인가요? 이미 한 작년, 재작년 전쟁이 한창 진행되던 그 시기에 이미 러시아의 엘리트들 간에는 세계 다수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세계 다수, 월드 머저리티라고 해서 서방은 소수고 우리는 나머지 세계라는 거예요. 세계 다수라는 거예요. 아, 예. 집단적 서방과 세계 다수로 나뉜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러시아 엘리트들 간에는 서방과의 관계 개선은 단기간에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트럼프가 되기를 절실히 바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생각하잖아요. 러시아가. 근데 이미 트럼프가 되든 안 되든 계획은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우린 유럽이랑 달라. 네, 이미 이제 서방과 결별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이제 세계 다수 그중에서 이제 핵심은 글로벌 사우스,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과의 관계 강화가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외교적인 방향 그리고 경제적인 그 대무역의 파트너, 투자의 파트너를 다 이제 바꿔가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바꿔가는 과정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그 트럼프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뭔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전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미러 관계도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러시아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체적인 비전이 이미 있었군요. 네. 단기적으로 어렵고 단기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봤습니다. 서방과의 일정 정도의 긴장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올라갔고요. 엘리트들에 대한 엘리트들의 충성심도 불러일으킬 수 있었고 결국엔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러시아 경제적으로 지금 이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고 국방비 지출이 비상식적으로 많은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이 서방의 제재를 잘 극복해 가면서 그에 맞는 그러니까 서방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던 거거든요. 아니 GDP 성장률 보니까 유럽보다 높더구만요. 전쟁 중에도. 아 그럼요. 그리고 2023년에 3.6% 그리고 작년에도 4% 정도. 전쟁 안 하는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됐고 우리 사실은 한국과 러시아가 GDP가 비슷했는데 오히려 한국은 러시아가 훨씬 더 올라갔죠. 1.4% 우린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시대에 대비한 정치적인 경제적인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트럼프라는 좀 강력한 변수가 네네. 눈에 띈 것뿐이군요. 네네. 아까 글로벌 사우스 얘기하셨는데 지금 그러고 보니까 지금 러시아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어떤 재편하는 어떤 안보라든지 경제라든지 그런 흐름을 보면 경제적으로 지금 떠오르는 데랑 다 손을 잡고 있네요. 네네. 유럽은 망해가고 있다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유럽이 왜 그러냐 하면요. 유럽은 안보는 미국에 의존했고요. 그다음에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였는데 석유는 러시아에 의존하고 에너지, 석유, 뭐 천연가스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천연가스인데요. 러시아에 대해서 의존했습니다. 러시아가 예뻐서 유럽이 사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러시아 에너지가 저렴하기 때문에 산 싸니까.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뭐 AI도 개발하고 이렇게 하려면 전력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럼 에너지가 더 중요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비싼 돈의 에너지를 수입해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상황이. 네. 그다음 미국의 안전 보장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어렸을 때 들었던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고 네네. 그다음에 군사력도 뭐 핵 이슈도 핵도 없고 근데 핵 이슈 잠깐 여쭤볼까요? 왜 지금 또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북한이 현명하다. 핵은 음, 쥐고 있어야 된다. 음,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맺었던 일부에도 잠깐 나왔지만 부다페스트 예, 메모랜덤 예, 그 이후로 지금 저렇게 된 거 아니냐. 뭐 음, 헨리 키신저도 핵을 개발했다는 것은 뭐 무언의 일종의 뭐 핵 억지력 음, 뭘 갖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걸 종합해 보면 우리도 이때 핵을 가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진짜 높거든요. 네네. 단순하게 우리가 핵 무장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는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대부분 그 유엔 안보리의 그 5개 상임이사국을 제외한 비공식적 핵 보유국 그러니까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계기 그러니까 북한 좀 제외로 한다면 굉장히 그 역사적인 그 혼란기라 그럴까요? 그 혼란기에 신속하게 개발한 거죠. 규범이 만들어지지 그렇죠. 않았을 때. 그렇죠. 정확하게 표현하시네요. 규범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을 때 한 건데 지금은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타협을 하고 바이든 대통령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대결을 꺼려했던 것은 결국엔 이게 잘못하면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핵 확산에 대해서 강대국들은 벌벌 떤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결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협상도 지금 러시아에게 중재를 요청했잖아요. 예, 그런 걸로 봐서도 핵무기 개발을 그러니까 핵 확산을 하지 않는 것은 강대국들의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강대국의 우리가 모두를 적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럼. 이게 아주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 면에서 네. 지금 논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진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은 정말 북한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겠다 싶은 느낌이 들긴 네. 합니다. 우리가 일부 시작하면서 했던 얘기인데 정말 지경학 시대다. 어디에 나라가 붙어 있냐, 거기서 뭐가 나오냐, 어떤 역사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너무 바쁜 얘기가 많은데요. 그린란드나 파나마우나 북극항로 이런 얘기도 사실 다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우리 네. 트럼프가 도대체 왜 저러냐. 네. 다 말씀하신 거 안에 녹아 있었던 것 같아요. 재무제표 인간. 거기에 근데 핵심적인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 있게 보는 거는요. 천연자원 하고 그다음 또 하나 특히 히토류. 왜냐하면 히토류는 중국이 최대 생산국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고 그다음에는 물류망입니다. 예, 그걸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린란드가 중요한 이유는 히토류도 있고요. 그다음에 북극항로의 중요한 포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런 거를 바탕으로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 경제, 우리 안보 상황, 우리 조건이 어떻게 변할지를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왔다 갔다 막 이러니까 좀 슬프기도 한데 어쩔 수가 없고 말씀하셨듯이 가치 외교가 아니라 실용 외교라는 부분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하면 될지 그 부분에 대한 좀 청사진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빨리. 가치외교, 실용외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 모두가 국익을 위해서 실현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요. 가치, 실용 이런 거 빼고 우리 국익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네. 무엇이 국익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거기서 한번 제도가 딱 잡히면 기업들이나 우리 개인 같은 사람들은 일천한 저 같은 사람들도 뭔가 좀 정리가 되지 않겠어요? 네, 뭐 마무리하시려고 그러신 것 같아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대외 정책에 있어서의 컨센서스라고 생각합니다. 컨센서스 어떻게 잡지? 정권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지향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합의가 저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합의를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할게요. 네네. 그런 합의가 변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곳이 권위주의 정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화가 나기도 해요. 러시아랑 중국 보세요. 막 몇십 년에 걸쳐서 아까도 러시아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러시아가 중국과의 관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사실 그겁니다. 굉장히 역설적인데요. 미국은 언제든지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중국은 바뀌지 않겠죠. 그렇죠. 예, 정책이. 막 100년 단위로 계획 그 세우는데. 약속이 어때요? 신뢰가 가능한 것이 되겠죠. 그리고 전 세계 지도자들 중에서 특히 4강 지도자들 중에서
북핵 문제를 가장 오래 들여다본 사람이 누구예요? 푸틴이겠네요. 네. 아 정말 가슴이 뛰는 네. 우리 시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런 사방의 적들, 그러니까 적이라고 상정하고 일단 계획을 짜면 손해는 안 근데 보잖아요. 마무리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안 같아요. 돼요? 권위주의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니 권위주의가 네, 좋다는 것이 네. 아니라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네. 냉정하게 따지고 네. 이런 강력한 주의의 그 행위 주체자들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계획을 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건 어때요? 네, 근데 또 덧붙여야 될 것 아 같습니다. 덧붙여주세요. 네. 네. 근데 권위주의적인 거는 더 리스크가 클 수 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정권이 붕괴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그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네. 오히려 외교 정책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은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게 참 어려워서 예, 예, 예. 문제죠. 그게 있는 거예요. 네. 예. 지도자 개인이 또는 특정한 엘리트들이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전 지속 가능한 구조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들 전체가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어야만 안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단한 명분을 가지고 네. 컨센서스를 가야지 그렇게 소수에게 집중돼 있으면 아름답게 마무리됐어요. 변수에도 취약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아 우리도 그런 단단한 지평을 가진 그런 확립된 컨센서스를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가 보도록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